내거 나는 아무거나 못해. 자, 시작한 거예요? 예, 네, 시작했습니다. 귀가 참.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운드가 없어. 소리가 안 나고 이거 킨 건가? 이거 꽂아야 돼요 이거. 저거 핸드폰. 핸드폰에. 그치. 아이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안 들어가지? 여기 맞죠? 벌써 여러분이 들어오셨네요. 아, 그러네. 어우, 잘하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막 구름 떠 있고 그렇죠 오늘. 소리. 정확히 미영동지 머리 위에 지금 구름이 네. 괜히 심기가 불편해 보이네. 아니야 화창합니다. 갈매기라고. 노란색 옷 입고 오셔서 화창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며칠인가요? 오늘 16일. 16일이죠. 16일. 광복절 광복절 다음 날이군요. 네. 오늘 8월 16일 안희정의 임시정부 방송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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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페이스북에 업데이트를 했나 봐요. 네. 네, 이런 라이브 방송에 구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더라고요. 한번 해봤어요. 네, 바캉스 좋으시던데요? 계절은 지났지만 나는 네. 얼굴에 구름 있겠네. 이거 어떡하지? 구름을 잘 피하셔야 되고. 네, 잘 피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제 안희정 지사님의 동정을 먼저 해볼 텐데 지난주 동정 일단 휴가를 보내시고 오셔서 여러 동정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핫한 주제는 아무래도 저희와 함께 한 농활에 참여해 주신 게 아닌가. 그죠. 네. 아니 저는 네. 확실히 라이브로 보니까 네. 정말 더 설레이는 것도 있고 더 감동도 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정동지 되게 참석 너무 못 하실 뻔했는데. 네. 그죠. 그날 제가 그 어디 007 작전 그 루트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직접? 이게 너무 동선이 드러나나. 제가 네. 저희 관계사가 이제 울산에 있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날 또 그 출장 일정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광명역에다가 딱 차를 세워놓고 거기 가서 또 일이 잘 끝나야지 이제 그 시간을 좀 할애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조마조마한 거지.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것도 좀 조심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일정에 잘 맞추게 또 출장 갔던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죄송한 거는 농활인데 가가지고 제가 무슨 봉사활동을 한 거는 없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우리 안 지사님 그 올미마을 토크쇼라고 그 마을 주민들 다 오셨어요. 저희 인기가 좋으셔가지고 우리 그냥 몇 명 하고 거기 있는 그 영농협동조합 법인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오손도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동네 분 다 오셔가지고 의자 다 때려놓고 뒤에 서 계시고 막 이래갖고 이거 분위기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미영동지가 거의 실시간 라이브 실황 중계처럼. 그거 진짜 고생도 많으시고. 언론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기질이 아니고 사회자 그 임무를 맡았어요. 잘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리더 이제 그 대표 리더님이 저한테 그 단장님이 그 임무를 주셔가지고 언론인이니까. 네, 임무에 또 충실하느라고 쓰긴 했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다고 해주셔서 네,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거기 뭐 질문 뭐 이런 거를 아무래도 토크쇼니까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상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가장 인상에 남는 거는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뭐 안 지사님을 위해서 나중에 정치적 지지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역할을 수행해 줬으면 좋겠냐. 이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했던 건 아니고 여기 그랬더니 뭐 다른 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든지 부대끼고 뭐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정당을 떠나서 존재하는 안희정은 생각할 수 없고 본인의 정당은 민주당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돼주시면 그런 지지 기반을 토대로 해가지고 본인이 뭐 설득을 하던 부딪혀보던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부탁을 한다면 지지자들한테는 딱 한 가지 그것만 부탁한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말로 시작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이렇게 잘 들어봤더니 이렇게 해주세요. 당원이 돼주세요. 네, 그래서 많은 당원의 두터운 그런 지지층 속에서 제가 저의 그 정책을 실현시키고 싶으시면 지키고 싶으시다면 그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라면서 이제 당원이 돼 주시기를 당부를 하셨거든요. 네, 일단 당부 잘 들었고요. 네. 저 잘 전했습니다. 네. 네. 당원이 돼주세요. 저도 사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네. 예, 8월 말 이왕이면 8월 말 안에. 아니 각자의 신분이 이왕이면, 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야말로 얼마나 그걸 실천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나름 이왕이면. 네, 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빨간 치마 입고. 네. 그리고 이제 광복절이었으니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뉴스를 보면 근대역사박물관에도 다녀오셔서 이제 항일 정신을 되새기시고 저희도 이제 안희정 임시정부잖아요. 항일 정신을 되새기는 그런 행보를 하셨더라고요. 네. 확실히 또 근데 그런 제가 이제 어떤 땐 착각하잖아요. 제가 6.25 전쟁 이거를 전쟁이라고 그러고 내전이라고 한참 안 불렀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전쟁이 정말 뼈아픈 내전이었더라고. 또 우리도 이제 독립기념일이라고 다른 나라에 얘기를 하는데 전 광복절이 독립기념일인 거를 헷갈려서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강점을 당했던 그 상대방이 사실 일본 제국주의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근대역사박물관의 항일 정신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광복절이라는 시기하고 아주 네. 적절하게 처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경이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강경읍에는 또 근대 역사 문화촌이 네. 조성이 될 건가 봐요. 그래서 거기 예정지도 방문을 하시고. 강경이 그 전라북도하고 경계 지역에 그래요? 있는 저기 옛날에 그 경강상인이라 그럴 때 강경의 젓갈로 물산이 유명한 뭐 그죠? 아닌가요? 그 그 동네죠. 강경이 그 유명한 강경 연설의 그 강경인 건가요? 그 강경 유세 그 강경이 그 그러네요. 강경이야. 뭔가 독립운동가의 기상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진짜.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죠? 근대 역사 문화촌이 이제 들어설 건가 봐요. 들어설 건가 봐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예정지를 진짜, 방문을 하셨다고 하네요. 네. 그 연설은 정말 우리 모두가 강경. 그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 네. 근데 그 논산 생각나더라고요. 강경이라는데요. 충남 논산시 강경읍. 그러니까. 강경 군은 아니고 강경읍. 강경읍. 네. 김재혁. 네. 근데 그때 그 생각나요. 그때 뭐 노무현 대통령을 왜 좋아하냐, 뭐 돈을 줬냐, 한 자리를 줬냐, 그 얘기할 때 이제 노무현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사람이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그 논리를 바꾼 사람이다. 근데
전 그 말 하고 싶더라고. 안희정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사람이다. 정세요. 이미 바꿔가고 예.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발목 잡고 반목과 대립으로 계속 점철되어 있는 한국 현대 정치를 바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바꿔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발 늦었네. 이미 바꾸고 있네. 네. 바꾸는데 우리가 동참하고 네. 있어요. 이래서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저 혼자는 바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네. 여태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러고 보니까 이 네. 어휘도 이렇게 네, 딱 네. 사실관계 팩트 체크해 주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제 동정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본 주제로 들어가서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주제가 뭐 광복절에 네, 광복절 이제 연설. 경축사를 네. 하셨죠. 네, 물론 네. 우리 안 지사님도 하셨지만 네. 뭐 안 지사님 이게 약간 편파 방송이기 때문에 좀 노골적인 편파 방송이라 이제 네. 안 지사님이 광복절 경축사 하신 게 우리한테 이제 더 먼저 다가왔지만 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인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으로는 더 많은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었겠죠. 네, 또 우리 이런 그 기념일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 다른 언론사에서도 사실 안희정 지사님의 그 연설을 기다리고 있나 봐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머니투데이 기사였어요. 이제 경축사 신스틸러 안희정 광복은 승리 존재감 여전. 네, 이런 이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축사나 이런 경축사에서의 어떤 그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이제 많았다는 뜻이겠죠. 기존의 정치인들하고는 사뭇 달랐던 이런 경축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뭐 그런 거죠. 이제 그 정말 일관성은 있는 분이잖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이론이나 철학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 또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한 궤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일관되게 좀 말씀을 하시는 면이 있고 그런 부분이 진부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들을 때마다 비슷한 얘기인데도 그 새롭게 들려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보면 그 저희 뭐 회의할 때 우리 미영 동지가 깔끔하게 요약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우선은- 욕한 건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네. 좀 얘기를 하면 요새 이제 안보 상황이 좀 준엄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설전에 그칠 것이냐 근데 꼭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하고 또 뭐 김정은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거기 뭐 미사일 부대의 사령관이라는 사람 사이에 이제 오간 설전이나 어떤 트위터에 쓴 말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서로 이제 그 뭐 더 세게 말하고 이게 이제 증폭돼 가지고 뭐 한반도 이제 8월 위기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증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이 반응하는 거를 저는 현업에 있으니까 이제 예민하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중추적 중견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전략으로 이제 안보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제가 아까 그 농활에 갔었잖아요. 거기서 토크쇼에서도 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얘기를 예로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굉장한 거인이고 큰 칼을 쥐고 있고 무기 체계나 어떤 그 나라의 위상 자체가 좀 이제 크고 다른 큰 강대국을 대변한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작은 소년이지만 이제 돌팔매를 그 주무기로 해가지고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이 들었던 큰 장검을 들고 싸웠다면 제대로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었겠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 거대 국가의 어떤 전략을 채택하는 것보다 뭐 이 말씀은 이제 그분 입에서 나온 워딩은 아닌데 그 다음은 제가 그렇게 연상이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방어전을 중심으로 그 무기 체계나 국방 체제를 짜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작고 야무지게 우리가 침략 전쟁을 하거나 원정 전쟁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건드린다 그러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적어도 고슴도치는 된다. 이런 정도의 어떤 실용적인 전략을 가지고 안보 상황을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추정해 봤거든요. 저는 근데 그 노갈에서 있었던 말씀도 저도 같이 그 자리에서 듣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거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어쨌든 지금 센 나라에 세신 분들이 센 발언을 주고받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센 발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유도 하긴 했지만 그 비유는 이제 그런 논의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국방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럼 이제 바다 공군 해군 이런 무기 체계들을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해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런 것들 각각의 이해관계 속에서 잘 이제 풀어내면 된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근데 거기서도 말씀을 하셨던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 우리는 외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보수니 진보니 지역이니 이런 것으로 분열시키지 말고 단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런 관점의 맥락에서 또 강조를 하신 게 또 뭐냐면 광복절 경축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런 강대국들 속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단결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단결을 해야 되고 기본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거에서 우리는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강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 아니 그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그게 두 개가 이제 배치되는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되는 의견이니까. 네. 그리고 그 안희정 지사님이 맨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중추적 중견 국가를 강조를 하셨거든요. 이 중추적 중견 국가라는 게 예전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광복절이다 보니까 일제강점기로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때 어디에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 중국이냐 일본이냐 러시아냐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는 그 강대국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이 잃게 되고 그쵸. 결국에는 나라에 뺏기는 그런 문제점까지도 발견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걸 인지해야 되고 거기서 아까 말씀했듯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굳건히 해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만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돼. 누구만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되는 좀 이거를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파를 초월한 단결이 필요하다고도 밝혔고, 그다음에 워딩을 정확히 읽어보자면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 정책의 목표는 변함없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진보와 보수에 따라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며 방법이 다르다고 상대를 친북 좌파나 속으로 몰아붙인다면 대한민국은 더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그 말은 정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이제 공산당이 사실상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견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조율돼 갖고 겉으로 발산되는 형태로 돼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라이벌 의식이나 대립이 거의 죽이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나 어떤 국익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정말 정파를 초월해 갖고 대응하는 그런 면은 정말 좀 본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네. 뭐 아까 이제 강경유세 고무돼 가지고 그 뭐 패러디 비슷하게 머릿속에 맴도는 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가 안보 문제조차도 그동안 정치에 악용했던 적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이번에는 정말 단결력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협상에 있어서의 가장 큰 미천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아쉬운 거는 저는 아까 그 전략적인 측면 또 우리가 이제 작지만 뭐 중추적인 중견 국가로서 이제 강한 국가, 우리가 이제 경제력이 됐던 군사력이 됐던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뭐 작기만 한 다윗이 아니라 강한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광복절 그 경축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안보 대책 이런 것들은 뭐 말씀을 들어보면 맞기는 한데 이제 안보라는 게 결국은 싸움이고 싸움은 힘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모색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댓글 쓰시는 분들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 뭘 먹는 거 얘기하고 막 이러시는데 네,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네, 뭐 눈에 좋은 게 뭔데요? 네,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네, 근데 그 또,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해야지. 그 네. 존중해야 됩니다. 네. 눈에 뭐 좋은지 그거 알아둬야지. 뭐야? 또. 뭐 재웅님 뭐래? 눈에 좋은 게 갑자기 궁금하네. 뭐 눈에 좋은 게 뭐죠? 네. 눈에 좋은 건 비타민 A. 네. 그 문 대통령님 그러면 광복사 경축사에서는 눈에 띄는 말이 뭐가 있었나요? 네. 눈에 띈 거는 네, 우리 호인 동지. 1911과 1948을 같이 외쳤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임시정부랑 광복 그 했던 거랑을 같이 언급했다는 거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임시정부를 말씀한 대통령이 별로 없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랑 김대중 대통령 그 임시정부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보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워낙 이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건국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건국절 논란이 있었죠. 또 실제로도 야당에서. 근데 저는 뭐 연설문을 직접 쓰셨는지 아니면 그 연설문 작성하는 비서관이 써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다분히 건국절 논란을 염두에 두고 그 워딩이 들어갔다고 느꼈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그 워딩이 그런 식으로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간에 임시정부를 연결을 안 시키고 대부분 했는데 광복을 말하니까 원래 광복은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강조를 해야지 뭐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광복된 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이제 헌법 전문에도 이미 3.1 정신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런 것들이 전문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그동안은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야당에서 또 한 번 언급을 하고 문제시화하기도 했거니와 그것을 뭐 잠재우거나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이번에는 어쨌든 임시정부를 언급을 했다는 말이죠. 연설에서.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저는 뭐 좀 아까 이제 하던 얘기지만 그 한반도 문제 타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목이 쏠려 있잖아요. 이목이 쏠려 있어서 미국하고 이제 북한이 뭐 설전으로 할 말은 거의 다 한 거죠. 정말 쌍욕만 빼고 다 한 건가? 이제 죽인다고까지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특히 이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대해서 굉장히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앞에 우리가 운전대론이라고 얘기했던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해결을 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찌됐든 한반도 내에서 어떤 전쟁 상황이 야기될 만한 어떤 무력의 사용이나 이런 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좀 밝혔던 부분, 뭐 그런 것들은 전 두 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아이 뭐 당연한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때쯤에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두시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전쟁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대립각이 서 있고 우리는 사실은 지금 뭐 안보에 있어서는 거의 수동적인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데서 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조율이 과연 됐겠지만 통화도 하고 뭐 트럼프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거겠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실질적인 힘의 동반 없이 과연 이런 선언적인 의미의 어떤 얘기만 하시는 게 얼마나 안보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저는 그래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나 그런 의미에서는 좀 많이 안타깝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계속 센 발언을 자기 지지층을 의식해서든지 뭐든지 어떤 계속 센 발언을 이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 전혀 쫄지 않고 뭐 계속 괌 뭐 어디 하면 뭐 어디 쏘겠다 지금은 계속 조준하고 뭐 훈련해봐라 어디 막 이렇게 계속 센 발언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계속 서로 뭐 계속 치고받고 하는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면은 어쨌든 대화는 해야 되겠고, 근데 북한은 전혀 사그라들 기미가 안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한국이 이렇게 그러니까 문재인이 미국의 대화를 미국이 대화를 시도하게끔 하는 어떤 단초나 그 모티브를 제공하지 않았나, 제공하는 단호한 입장이 그런 어떤 모티브를 제공해준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우리는 전쟁을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한국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가 대화 한번 해볼게라고 미국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 그런 스탠스를 할 수 그러니까 미국에게 어떤 그런 숨통을 틔워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애초에 뭐 그러니까 도발을 계속했잖아요. 네. 이때까지 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 거의 10번까지 도발한 것 같은데 진짜 많은 숫자거든요. 그 역대 그 정부로 보면은. 근데 핵 동결부터 시작하자는 거는 어쨌든 간에 핵은 너네들이 잡으면은 그 핵 개발을 안 한다면은 우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는 그 미국이 무리하게 전쟁을 여기서 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그거를 이제 북한이 그러면 어느 정도 서로 둘 중에 하나는 좋아 그러면 이 정도쯤에서 대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북한은 절대 기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자존심이 있는데 먼저 대화를 하자고 해야 되잖아요. 형 입장에서 그러면은 알았어 좋아 뭐 대화 한번 해보자라고 할 그런 어떤 뭐 단초를 그러니까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전쟁은 절대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래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한국이 안 돼 그래 나도 동의해. 일단 그 얘기 자체는 사실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미국이 특별히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저는 나는 그거 그렇게 단초를 근데 제공한 게 미국은 아닌가. 이미 연설문을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중국 신문에도 났었고요. 이게 중국 신문에 어떻게 났냐면은 어디 갔지? 그리고 미국 타임즈, 뉴욕 타임즈랑 미국 신문들이 문재인의 이 광복절 연설을 이렇게 대서 특필을 하고 문재인의 이런 단호한 어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저는 아까 이제 뭐 앞에는 원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다 이렇게 좀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 중에는 이제 선핵동결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뭐 지금 대립각이 서 있다 그러면 그 옵션을 없애는 기능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뭐
그 핵 확산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핵 동결을 한 상태에서 어떤 대화를 하게 된다는 거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쵸.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북한은 뭐 지난번에 우리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 방송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미 노선을 정했어요. 사실은 북한은 ICBM 개발하고 핵 무장할 때까지 그거를 멈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 뭐 김정은 정권이 있는 한 그 노선을 바꾸고 난 다음에는 뭐 어떤 그쪽 사람들이 해결책이 없다는 게 이미 다 예측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은 뭐 그 통미봉남이라 그래갖고 남한은 계속해서 이제 무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제 견해이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뭐 신문에서 좀 비판적으로 쓴 얘기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북한의 올림픽 참여나 이상가족 상봉을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한 번, 두 번 뭐 베를린 가고 얘기하고 뒤에 또 얘기하고 이번에 또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오히려 이제 국어라는 모양새를 잡는 게 아니냐. 그렇게 그렇게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면 뭐 무슨 도움이 되겠나? 뭐 이런 근데 비판적인 이제 시선이 어제 만약 그런 소리, 그러니까 그런 논조로 얘기를 안 하셨다면 오늘 한국당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한반도 전술핵 그 전술핵 재배치 당론을 채택했대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 너네들이 얘네들이 핵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비핵화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핵 갖자는 얘기. 네, 핵을 갖자는 의견이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뭐 네, 계속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또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한 걸 저도 들었는데 그거는 그런데 뭐 민주당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은 뭐 비핵화를 계속 하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그 말을 할 명분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은 하더라고요. 그 반대 진영은 단순하게 반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어제 그런 그런 논조로 얘기를 안 하셨다면 이게 더 부각이 돼가지고 더 오늘이 논란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어제로서 그거를 동결이란 건 어쨌든 간에 뭐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동결까지는 얘기를 했으니까 나중에는 더 점차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뭐 뉴욕타임즈나 미국 언론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뭐 연설을 계속 보도를 한 것으로 봐서는 트럼프의 앞으로 행보에 어떤 영향,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 저는 이제 뭐 신경 당연히 기대를 쓰긴 그렇게 쓰겠지만 해야 약간 되겠죠. 좀 우쭈쭈하는 느낌이고 미국 언론이나 미국도 네. 그리고 뭐 연설문 전체를 보면은 그냥 되게 듣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수 진영을 아우르려고 뭐, 노력하는 네. 모습. 대통령이니까 그런 거 그렇죠. 신경 써야 된다는 네. 생각은 있는데 뭔가 약간 좀 언밸런스한 느낌도 좀 있기도 하고. 원론 이상을 얘기할 수가 없는 아니 그게 상황적인 답답한 거예요. 거예요. 사실은 상황이. 우리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이 우리의 목숨이 걸린 안보 상황인데 거의 손 놓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 말이나 몇 마디 하는 거지. 안희정 지사님이 만약에 대통령이었으면 어떤 연설을 하셨을까요? 물론 뭐 지금 도지사 입장하고 대통령이 됐으면 그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 궁금해요. 일단은 아까 뭐 우리 이제 도지사로서 한 얘기 중에도 지금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전에는 전술핵이 있었어요. 배치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술핵을 사용할 권한을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그 자유한국당도 무책임한 얘기하는 게 전술핵을 들여오자는 거는 우리가 단추를 누르고 말고 할 그 사용권을 취득한 상태로 전술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사용권을 갖고 있는 전술핵을 전진 배치해갖고 한국에 갖다 놓자는 거 아니야. 그건 정말 무책임한 말이고. 근데 안 지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미영 동지가 그 간추려 주셨던 것처럼 정말 뜻이 맞아야 돼. 이런 준엄한 일을 앞에 놓고 그거를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우리는 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그렇죠. 국론의 분열은 정말 지양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핵이라는 어떤 그런 중요한 아니, 좀- 문제를 정파 싸움에 이용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그다음에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문 대통령도 얘기하시는 중간에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헌정사의 일부로서 뭐 이승만이나 그 박정희나 이런 대통령을 헌정사의 일부로 뭐 포섭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연설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 진짜 비슷한 발언을 안 지사님이 경선 때 했다가 엄청 호역을 나 들었어요. 그러게. 진짜. 그래서 많이 이제 3.1절. 아니 좋게 봤어요. 저는 네. 뭐 문재인 대통령도 네. 포용성이 있다. 우리 뭐 박수현 대변인이 가셔가지고 또 잘 하고 계시고. 그럼 그것도 또 그마저 우리 우리 박수현 대변인이 그 봐서. 자치분권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 제2국무회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채택하고 이랬던 것처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안지사께서 원래 갖고 있었던 구상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받아들여 주셨는데 약간 어색하긴 하지. 이것도 이제 옷도 입어본 사람이 딱 입어봐야 이제 그렇죠. 태가 나고 30년 정치인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나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여기다 이렇게 채택해가지고 연설문안에 넣어주셨다는 거는 바람직하긴 한데 이게 이제 정말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이런데 어떤 울림까지 주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뭐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그쪽에 어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네, 또, 네. 근데 뭐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제가 아까 너무 궁금하다고 아니 지사로서의 그런 연설과 뭐 대통령이 만약에 되셨을 때 연설이 어떻게 다를지 정말 너무 궁금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 사상에서 보듯 우리가 아시아의 평화를 이끄는 나라가 되어 일본의 국수주의를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지에서 어떤 그 국제 외교의 문제를 풀어 나가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실까 해요. 사실은. 그죠. 네. 저도 연설이 예측이 되는 게 네. 원래 그동안 해왔던 얘기가 네. 다 정파를 초월한 얘기여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원래 이런 분인 거죠.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모습 가치관이 이러기 때문에 초점을 맞춰서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설을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외교적으로도 이렇게 풀어나가고 하지 무슨 뭐 핵 배치니 무슨 뭐 어떤 이런 전략적인 전술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가 아니라 이런 사상 이런 맥락에서 모든 외교적인 스탠스를 취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는 약간 좀 대부분 동의하고. 근데는 저는 오히려 아까 뭐 다윈 얘기 오늘 너무 자주 써먹는데 그 한마디 듣고 가지고. 근데 적어도 실질적인 어떤 힘을 매개로 해서 여러 요소를 갖추겠지만 말만 갖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여기 아니죠. 첫 번째가 첫째로 중추적 중견 국가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지금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얘기가 끝까지 가면 이제 협치 단결할 국방력도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메시지는 그렇죠. 실제로 기술적인 해야 되는 부분이긴 거고. 하지만 네, 네. 이제 적어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민욱동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내부 단결을 공고히 하려고 그러면 지금 뭐 좀 아까 호인동지 지적했던 얘기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전술핵 배치하자 이 얘기 벌써 하려고 그랬다 자유한국당에. 그럼 전술핵 배치를 들여온다 아니다 이거 갖고 옥신각신하고 또 구한말 꼴 나는 거죠 뭐. 옛날에 이게 러시아에 붙을까 뭐 일본에 붙을까 청나라에 일본이 그때 판세를 봤을 때 제가 저렇게 싸움 잘하는지 몰랐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처음에 러일 전쟁을 청일전쟁부터. 청일전쟁부터 청일전쟁을 일본이 이길 걸로 아무도 예상을 생각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죠. 그래도 썩어도 준치인데 그 대중국이 그 일본한테
근데 그 다음에 러시아랑 붙을 때는 저게 이제 진짜 간이 그때는- 벗구나. 중국 힘 빠진 호랑이 하나 때려잡았다고 이제 러시아한테 덤벼? 곰까지 잡으려고 하는데. 또 이겼다는 거야. 나중에 중일 전쟁까지 이기고 나니까 이제 미국도 이길 것 같은 거지 애들이.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오니까 결국 그 꼴로 안 거고, 우리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장준하 선생이나 김진엽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그 광복군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그때는 뭐 장개석이 중국의 그 어떤 최고 권력을 쥐고 있고 이럴 때는 거기도 이제 어떤 정략적인 이용 대상이라고도 생각했겠죠. 또 하나는 또 일본에 대해서 공동으로 항일전선을 편다는 의미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광복군에 대해서는 중앙민국 정부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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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이제 그 연설문 중에 한 부분을 또 보자면 대북 메시지 이제 북한에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냈냐면, 우리 주도로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대륙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가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경제지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근데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면서 북한도 이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호소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핵과 미사일만으로 지금은 솔직히 안 지사님 네. 얘기지만 저한테 이렇게 확 다가오진 않네. 미래, 지금 먼 미래, 너무 먼 미래예요. 좀 네.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 지사님이 대통령이 되고 이럴 때는 또 시국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변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어떤 뭐 우리도 이제 이런 방송을 하고 이러는 게 뭐 안희정 지지 방송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섞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우리 말이 청와대에 전달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찌됐든 없어. 아니 왜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여기 뭐 어떻게 보면 저도 패친 중에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분들도 있고 국회의원분들도 있고 그래요. 들어요? 들어오셨는데 우리 지역구에 진짜요? 비서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역 뭐 아까 박남춘 의원이나 뭐 이런 분 여기 들어와가지고 동시 접속하고 계세요. 네. 나가셨는지 모르겠다. 근데 뭐 아니 제 처음이 아니라 거의 매번 들어오세요, 초대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모든 거를 머릿속에서 혼자 생각할 수 없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한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그 공유하는 게 많은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뭐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냄으로써 우리 안 지사님 다운 연설을 마무리 하셨다고 하네요. 네. 아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좀 비중 있게 다뤄줘요. 아무리 아니죠 편파 방송이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 아까 아니 근데 욕만 좀 너무 먹고 평이 그냥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죠, 연설문으로서 맞아요. 뭐 다 적당했다, 뭐 적절했다, 너무 좋았다.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이산가족상봉 뭐 다시 한번 촉구하셨고 네, 임시정부 얘기 언급해 주셨고, 그냥 간지러운 데를 사실 여기저기 간지러운 데를 다 그냥 이렇게 긁어주신 그런 연설문이었던 것 같아서 뭐 더 얘기할 게 사실 그렇죠. 아니 뭐 이 말 듣고 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좀 참석했으면 좋겠네. 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찬사를 했겠어요. 네. 찬사까지 나왔어요? 칭찬해도 칭찬. 그러게. 네. 아무튼 뭐 서로 이제 잘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냉소적인가? 네. 나도 그래도 요새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지지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광복절 기념 연설문에 대해서는 우리 이 정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뭐 어떤 주제인가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100일을 기념한 100대 국정과제. 네. 근데 이제 특히 우리가 3대 키워드에 대해서 이번에 네. 100일의 즈음에서
발표한 게 있었죠. 그래서 경향신문에서는 예, 예. 3대 키워드가 뭐 개혁 속도전, 국민 속으로, 그다음에 뭐 갈길 먼 협치 뭐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뭐 100일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한테는 뭐 애들 100일 잔치 해주는 것처럼 100일 정도 되면 옛날에 100일 잔치를 했던 이유는 이제 병원 같은 데 가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얘가 생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아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0일 지나고 이제 보적부에 등재하고 막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 정말 어렵던 시절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웃기는 얘기야? 아니, 어렵던 시절이죠.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럼요. 이제 되게 좀 유아 영아나 유아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출생 신고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갖고는 내가 아무리 아재 개그를 많이 해도 그 농담 못 치겠어서 개드립 되잖아.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100일의 즈음에서 또 뭐 이런 3대 키워드 이런 것도 나오고 또 현재까지 있어왔던 부분을 한번 100일의 즈음에서 이제 점검하고 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제 정하면서. 우리 조동진은 뭐 얘기 그 경향신문에서 낸 그 3대 키워드 관련 기사를 보면은 네. 뭐 이제까지 그 개혁을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대통령 시행령으로 실질적으로 개혁을 많이 이뤄낸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네. 뭐 국민 속으로에 있어서도 뭐 국민들과 같이 뭐 셀카 찍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어제 광복절 경축사 하시면서도 국민 유공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고 또 3대까지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그 개혁도 그렇고 사실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가려면 협치가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할 텐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난 그 좀 수구 정권의 10년에 대한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데 좀 집중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실질적인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행보가 가야 되는데 역시 저도 협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겠다 싶고, 근데 사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하고 그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협치가 잘 된다라기보다는 뭐 그것과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보수 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로 이제 협치에 탄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치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무리수를 두고 협치를 끌어내보겠다고 했다가는 저는 별로 이렇게 되게 사실 저는 뭐 협치에 대해서는 솔직히 안희정 지지자분들은 할 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오히려 호인동지나 뭐 저희 민욱동지의 의견을 제가 먼저 좀 들어보고 싶고, 저는 뭐 여기서 키워드 2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뭐 개혁 속도전이라는 여태까지의 이제 역사적인 경험이 개혁은 초반에 드라이브를 걸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힘 빠지고 뭐 하고 하면. 근데 이번에는 개혁에 대해서 뭐 여기도 예시를 했지만 특히 이제 검찰 분야의 개혁, 이래서 윤석열 그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을 선임했다든가, 또 교수 출신의 법무부 장관, 또 우리 그 이전에 조국 그 수석, 이런 분들을 조기에 기용하고 이러는 타이밍이나 이런 거는 속도가 떨어지면은 개혁 에너지가 줄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슨 운동의 법칙 비슷해가지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죠, 원래 운동 에너지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태까지는 너무 좋았다고 느꼈어요. 물론 이제 그 100이면 100 다 뭐 인선의 문제도 있고, 뭐 얼마 전에 그 누구죠? 무슨 그 물론 박기영 씨 있잖아. 뭐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도 인사난맥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좀 있기는 하지만
뭐 100점을 어떻게 맞아? 90점 사퇴했잖아요. 사퇴했죠. 아니 그건 지역적인 거고 이제 그 개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사람이 관련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점 요인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도 100점 맞으면 정말 잘한 거지만 90점 넘으면 수, 80점 넘으면 우. 그래서 우수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저는 적어도 우수한 성적표는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하나 뭐 국민 속으로에 대한 행보에 있어서는 뭐 약간 정치적 제스처라고 좀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앞에 뭐 하도 그 이명박근혜 정권 때 그 뻘짓을 해놓으니까 뭐 살짝 그 인상만 그렇게 주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열린 가슴으로 다가가는 모양새만 갖춰도 임팩트가 엄청 큰 그래서 감동이 오는 인기 것 같아요.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청와대 진짜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네. 개방된 이후로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청와대가 되게 경복궁을 가면은 되게 멀게 느껴지거든요. 청와대는. 근데 그렇게 가깝게 해놓으면은 그냥 좀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청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청와대 그 개방이나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셀카하는 모습은 진짜 그냥 이제는 좀 정치인들이 당연시 되는 느낌? 이게 좀 약간 당연시 되는 느낌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걸 좀 해야지 국민들에게 다가간다. 옛날처럼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그 무기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대부분은 이제 요즘은 안 하시잖아요. 네. 권위주의적인 거를 싫어하죠. 네. 뭐 권위주의라는 거는 국민을 깔본다는 얘기인데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 대립적인 단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그래서 그걸 야당이 이제 지금 비판하는 거를 뉴스를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통하고 또 하나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불통하고 또 무슨 뭐 하나가 통이에요. 그다음에 하나가 쇼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좀 나온 지 꽤 됐나? 그래요? 나 어저께 들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뭐. 쇼통은 나온 지 아니 근데 정치는 원래 쇼야. 지금 전현주 씨 얘기하시네. 정치 트렌드가 좀 바뀌는. 근데 뭐 근데 물론 사실은 진정성이 바탕이 네. 돼야 되겠지만 거부감이 쇼의 요소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쇼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쇼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약간 쇼를 좋아하지 사람들은 그 진짜 진성 연극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도 그 뭐 연설에서도 봤지만 그 연설에서도 나왔지만 임시정부를 언급한 부분이 좀 뭐 그런 뭐 비판이 있으니까 녹여낸 것 같은 게 자연스럽지 않았다던가 하는 그런 어떤 쇼맨십적인 요소들이 군데군데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벤트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져.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거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다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님이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쇼맨십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자리란 곳이 원래 그런 모두한테 네. 칭찬받기는 어렵죠. 모두한테 칭찬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자유한국당한테는 칭찬받기가 어려워요. 아니 비판하려고 맘먹고 네, 오는데 뭐.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또 1등 공신을 대라면 그거는 또 자유한국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야당이 지리멸렬하니까 뭐 국민의당도 뭐 만만치 않고 그래서 무슨 야당이 걔네야말로 뭐 일단은 아까 안 지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외교 국방에 있어서도 내부 단결이 가장 큰 싸움의 미천이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네끼리 싸우고 있고 국민의당 만만치 않고 있죠. 그러니까 야당이 지리멸렬하니까 뭐 여당이 인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누가 뭐 지지율이 나오면은 여러 정당 중에 보다 하나 고르던가 아니면 나는 지지 정당이 없다 이거잖아요. 무슨 어디 야당을 찍을 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거긴데 그냥 민주당이 낫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그나마 나은 정당이 민주당이라니까 나은 정당이니까. 아유 조현석 씨 뭐 필 받으셨네. 발목당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립각이 확실하니까 글쎄 좋은 건지 모르죠. 어쨌든 국민의당이랑 정의당조차 지금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민주당과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치는 쇼다. 이게 남궁은 씨 또 청와대에서 누가 삼겹살 먹자고 한 사람 누구죠? 그래갖고 아무튼 근데 저는 쇼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게 진정성은 없이 겉으로만 거칠애를 그렇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쇼통이다 이렇게 비판한다고 보지만 저는 반대 측면에서 국민을 그만큼 존중하고 의식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대통령은 상징적 행보를 해야지 대통령이 정말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직접 케어하기는 어렵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시범을 보이면 그 시범에 따라서 뭐 공무원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뭐 다른 어떤 행정관료가 됐던 그런 대통령이 하는 그런 상징적인 정치 행위를 보면서 그거와 행보를 맞춰서 국민을 위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쇼라는 거를 너무 그렇게 비판적인 용어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진정성의 여부를 뭐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어떤 그 좀 세련된 어떤 그런 쇼맨십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사람마다 받아들인 거 다 다르니까 어느 쪽에서 그 진전성이란 거는 그 사람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 뭐 경선 이거 뭐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선 때 경선 과정에서 그때 뭐 언제였죠? 그 투표 팽목항 바로 달려가던 어떤 그런 장면. 우리 다들 말은 뭐 그냥 대동소이하게 하지만 그래도 느끼는 것들은 다 보면 다 느끼는 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때는 그때는 솔직히 뭐 약간 경선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날선 그런 시선으로 것, 볼 수밖에 그런 것도 없었던 있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 때 하는 거랑은 좀 틀리지. 어쨌든 정치인으로 그때는 놓고 선거를 봤을 때 앞두고 표를 의식하고 있을 때니까 사실 나는 약간 좀 그때 약간이 아니라 많이 비판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근데, 문재인만의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인의 어떤 쇼를 두고 봤을 때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하는 어떤 그런 세련된 문재인 필요하다. 대통령만 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많이 갔잖아요. 뭐냐 그 안철수도 가고 이렇게 아. 되게 많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선은 근데 왜 나는 문재인 타이밍이 대통령만 문제야. 기억나지? 타이밍. 안철수 욕 갔어? 되게 먹었어요. 안철수도 갔었나? 욕 되게 아예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지사님도 갔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만 이제 아니 그때 그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그걸 또 정치적인 프로파젠다로 써먹었잖아. 가뜩이나 방명록에 뭐 쓴 내용도 좀 아리까리하게 써놨고, 아니 고맙다고 써갖고 그때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애들. 그 편지 Anyway. 왜 이것도 여기까지 갔어? 지금 문재인 정부 지금 쇼는 잘한다고. 이재명 시장이 지금 쇼에 아예 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양반 그 관전 포인트 정말 우리 라이벌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그 역효과던데. 한 번, 두 번 나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역효과까지는 아니고 난 잘 모르겠 그냥 그 자체가 좀 어색하게 느껴져가지고 아니, 저렇게까지 역효과까지는 했으면 아닌데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쵸. 뭐, 부정적인 면도 별 이름을- 생각 없던 사람들한테 난 긍정적이라고 그렇지. 봐요. 이름 알리는 이재명이 이게 되게- 거니까. 와 신났어 막 다 그래. 이게 되게 그 성남 그 안에서도 평이 좋은데 그 성남 근처에 사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하남, 광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되게 평이 좋아요. 의외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줘서. 또 그것도 있고 의외로 또 복지가 하남이랑 성남이랑 바로 비교가 되거든요. 이게 비교가 바로 되다 보니까 성남은 복지가 잘 돼 있고 막 사회적으로 부러워하는구나. 약간 부러워해요. 그런 거를. 그런 거야. 그리고 네. 저 양반 좀 봐라 막 네, 이런 거구나. 이재명 시장이 가장 크게 갖고 있던 게 이제 가족사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 약점이. 그죠. 근데 그걸 바로 정말. 깰 수가 있으니까 그 이미지가 상쇄시켜버리는구나. 동상이몽이 그 그래. 집 안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아니, 와이프랑 근데- 나가면 돼요. 저기 우여광한테 밀리는 것 같아. 인기가. 그래서 좀 우여광 쟤는 뭐 현실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재미있기도 한데 굳이 정신이 나가서 우여광하고 자기 삶을 비교해서 와이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나는 그쵸. 아, 또 인지 개선 효과가 있네. 정치를 좀 아는 사람한테는 아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나 그냥 일반 대중들한테 일하기에는 난 플러스가 더 많다고 네. 봐요. 플러스가 저도 그건 알아요. 네. 그래서 그 오히려 그 약간 평이 그 남경필 지사가 되게 잘했거든요. 경기도 운영에 대해서. 근데 약간 좀 지명도 낮잖아요. 예, 지명 예. 네. 오히려 근데 진짜 경기도에서는 대통령감이었거든요. 아, 예, 근데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정말 부부관계 이런 게 아무래도 뭐 독신주의자도 있고 여러 형태의 어떤 결혼제도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진보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사실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이미지 실신인데 그러면은 남경필 지사 그 양반이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약점이 있죠. 둘이 경쟁. 도지사에서 이제 붙게 될 텐데 내가 봤을 때도 이재명 시장이 낙선하지 않을까. 낙선? 아니, 당선? 낙선. 낙선. 낙선하지 예. 그죠. 지금 그러니까 뭐 좀 보여주는 걸 이게 그게 좀 한 방이 크긴 커요. 방송을 딱 동상이몽이란 걸 딱 그 방송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방송 효과가 그 공중파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안 보고 그죠. 요새 나도 거의 종편이나 네. 다른 거 보게 되는 케이블 보지 케이블이나 뭐 이런 거 스포츠를 보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보거든요.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막 그 아내한테 잘하면 어떻게 뭔가 보면 나한테도 잘할 것 같아. 그래. 감경 네. 이미지나 네. 여태까지 있었던 그 약간 폐륜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많이 희석시키는 그거 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소문이나 동영상 이런 거 누가 얘기하거나 이제 아니, 이러면은 절대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그렇지. 아니 우리 다른 말 데서. 중간에 우리 전춘희 씨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날려주시는 응원이 엄청 방송에 힘이 됩니다. 저기에서 많이 날려주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또 우리 김재웅님 또 이 시대 정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삶이 정치에 담기기를 바란다는 아주 정말 묵직한 얘기 해주시네요. 네. 아이고 너무 오락프로 얘기했나봐. 네. 왜요? 아니 이렇게 묵직하고 진지한 의견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너무 까분 것 같아서 나도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선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진짜요? 기본적으로 그 양반도 이제 나름대로 뭐 사이다 발언 뭐 이런 것도 좋고 저도 이제 성남에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정치적 센스가 좋아요. 표로 연결되는 정책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하게 유효득표가 많은 거야. 이제 뭐 선택과 집중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술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전술 이제 전략 문제는 전략? 이런 게 있는 거죠. 저는 그 이재명 그 시장님 지지자들이 들으면은 펄펄 이거 뛰시겠지만 안 들어 먹자지.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고 봐요. 네. 이재명 시장님은 중도를 포섭해가지고 다수를 점하고 대권을 잡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무리야. 그래서 그냥 우리 안 지사님하고 잘 지내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죠? 또 경기도지사로서 책임을 가지고 또 수도권 중요하잖아요. 그쪽 맡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에 이거는 또 확장성을 가지고 지금 외교 한번 다 걸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대통령 할 사람이 있고 도지사 할 사람이 있고 전 경기도지사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진짜 이재명 것도 시장님 아니고 이재명 씨를 응원해야 된다. 성남시민 화이팅!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 지지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협치에 관련된 이 꼭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민욱동지 이제 아까 예비 토론 하는데 할 말 많던데 이제 저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에
잘 달렸어요. 아까 속도전이 뭐 개혁 속도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쫙 쏟아냈어요. 근데 이제 시의적절하고 적합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우린 지금 어떤 뭐 사회의 양극화 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복지를 증진할 사회적 필요가 있어요. 있어서 이제 최저임금도 올려줘야 되고 또 복지에 있어서 어떤 기초생활보장이나 이런 것도 더 해줘야 되고 최근에 또 문재인 케어라고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니즈가 있다는 부분은 저도 아주 공감해요. 근데 이게 다 돈 드는 거예요, 돈. 네, 제가 이제 아까 한번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대략 나온 게 얼마쯤 되는지 문재인 케어 30조 들어요, 30조. 그 다음에 또 공무원 또 17만 명 증원해 준다고 했었죠. 지난번에 우리 예산 얘기할 때 그것도 8조. 그 다음에 최저임금 그거를 앞으로 쭉 보전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1년치 최저임금에 대해서 보조금 준다는 게 3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기초생활보장 저기에서 뭐 올려주는데 한 20조 정도 든다 그러고 뭐 이것만 해도 벌써 한 60조 넘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도시재생 뭐 이렇게 하는데 또 5년 동안 50조예요. 그냥 100조가 금방 들어가. 100조가 이제 나는 100조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어때야 되냐? 그러면 앞에 쫙 발표한 게 그냥 그 뭐 적폐도 청산하고 뭐 또 하는 것들이 사법으로 해결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 나갖고 빵에 보내면 적폐 청산을 사법부가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응원만 잘하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검찰이 기소 잘할 수 있게 뭐 검찰 개혁을 나름대로 이제 충실히 이행해 가려고 하고 있잖아. 근데 예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가 결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거 뭐 문재인 케어를 하거나 기초생활보장을 하거나 이거 다 입법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경선 때 우리가 얼마나 히터하면서 얘기했습니까? 이거 대연정이라는 게 그냥 공중에 뜬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기국회 때 이거 다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이거 누가 통과시킬 거예요? 지금 뭐 하다못해 지난번에 그 예산 통과시킬 때처럼 뭐 자유한국당 쟤들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니까 제껴버리고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라도 붙들고 과반수라도 해갖고 뭘 어떻게 좀 해보자. 뭐 이런 무슨 로드맵이나 뭐 이런 것조차도 없어요 지금. 그냥 막 발표하는 거야. 막 발표해놓고 이제 뭐 우리 추미애 대표님 같은 분은 뭐 국민의당이라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에서 추미애 대표랑 얘기가 될까요? 거의 뭐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그 뭐 지방자치 선거 이후로가 그 모든 거를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안 그래도 최고위에서 당 혁신기구 뭐 정당발전위원회 이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이제 뭐 안희정, 박원순 등을 참석시켜서 뭐 논의를 했다는 뉴스를 이제 안 그래도 제가 갖고 왔는데 이 최재성 의원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근데 좀 나설 때가 된 거죠. 네, 사실은 지난번에 이런 논의를 거쳐서 이게 지금 이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지방 내년 선거를 보고 있다는 거죠. 지방 선거를 통해서 어떤 좀 혁신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뭐 협치를 이뤄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결국은 또 뭐 국회나 입법을 할 때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어떤 협치나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할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로드맵을 모르지만 당 차원에서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겠다라는 것밖에 아직은 뭐 그림이 안 그려진 상태고 지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로는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방선거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정권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 성과를 내야 돼요. 이게 국민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뭐 좀 혜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또 뽑은 거잖아요. 물론 뭐 이념적으로 이제 앞에 이명박근혜 정부 특히 이제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에 어떤 그런 최순실 게이트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정말 이게 나라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또 MB 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네. 나라의 시스템이 다 붕괴돼 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딛고 그래도 대통령 자리에 앉으셨고 그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부를 꾸리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발표하고 이러는 정책들을 실제로 실현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현해내는 데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당의 역할이 특히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진짜. 김재웅님이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정치 속성상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분명히 대화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오랜 정치적 어떤 그런 네, 네. 국민의당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긴 해요. 네. 기반이 약하니까 없으니까 아예 기반이 호바- 있으니까 호남이니까. 호남이니까. 호남인들한테 지금도 거의 외면받고 그렇죠. 있어요. 내가 괜히 걱정했나? 네, 그거를 믿고 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거를 믿을 수밖에 네. 없는 게 왜냐면 정치적 뿌리적으로는 같잖아요. 민주당,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근데 근데 이제 그 국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른정당이랑 자유한국당이랑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안 할 수는 정치라는 거 자체가 네.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은 우리 그 박근혜랑 문재인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다 이게 그렇게 비난받기 이게 쉽죠. 그렇게 비난받기 네. 쉬우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도 어느 정도 그 포섭을 해야 되고 음. 그 자유한국당도 어느 그 국회의원들은 말 통하는 국회의원들 몇 명 있어요. 그 분들 붙들고 그냥 좀 봐달라. 그 사정이 이런데 뭐 글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로드맵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로드맵 없이 무작정 정책이 이 정책은 내 정책은 진짜 기가 막혀. 근데 기가 막힌데 로드맵 없이 그냥 그걸 밀어붙이면은 그 정치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뭐 그래야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정무적 판단은 사실 저는 잘 모르고요.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런 협치를 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바른정당과도 협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뭐 자유당과도 필요하면 뭐 가서 악수를 청하고 협치를 이렇게 구하는 그런 어떤 성숙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를 봤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예,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앞에는 뭐 사실 두 가지 꼭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은 좀 약간 좀 더 냉소적인 얘기를 하자면 뭐 지금 이게 다 퍼주는 거예요. 좀 아까 얘기했던 100조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금을 그렇게 배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세금 누가 내겠어요? 그 누군가 이제 부담을 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어디 신학대학 쪽에도 그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이제 그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문제가 또 다시 유야무야 될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해. 정말 왜 근데 못 내겠다는 거야? 우리가 뭐 국민 개병제도 있지만 개세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있으면서도 돈 안 내려는 특권층이 생기는 거를 또 정치적인 이유로 방조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거나.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세금 내는 건 솔직히 저도 부담이잖아요. 그 몇 푼 못 버는데 또 그것도 이제 떼가고 이러면 진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갖고 이제 뭐 갖고 이렇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또 애들도 가르치고 교육개혁 안 돼서 또 학원도 좀 보내야 되고 막 이렇게 돼서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국가 경쟁력이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은 이렇게 착각하는 건 아닌가 두렵기도 해요. 첫 번째로는 인기를 유지해야 개혁이 성공하거나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견타당해요. 근데 인기를 얻기 위해서 퍼주는 것만 남용하다 보면 끝에 가면은 우리가 갈 길은 뻔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고 그러면 진짜 개혁은 이렇게
이거 더 주겠다, 이거 더 주겠다, 이거를 공약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약이 아니죠. 이제 정책 발표를 하는 거죠. 그게 아까 그 국회 입법이나 예산을 따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협치나 뭐 대연정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긴밀한 협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는 분들이. 또 하나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저는 공무원 시험 제 친척 중에 보는 사람도 있어서 이 얘기 이제 이 방송 안 들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 이제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지금 월급만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거 다 나중에 이제 세금으로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 지금 그 기간제 교사를 지금 정교사 해주는 문제가 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공부문이 네.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항상 저비용 고효율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공무원 증원하고 이게 덩치가 커지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또 구조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공공부문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민주노총도 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는 분 중에 어. 민주노총.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 많이 그 얘기 있어요. 전하려고. 근데 벌써 관료제화 돼가지고 민주노총조차도 써봤다니까. 네, 맞아요. 그거를 그 교육공무원 그 얘기 제가 이 기사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간제 교사를 이제 서울시에 있는 그 시험 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기간제 교사들 다 이제 정교사 해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전국에 지방에 또 학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학교에 그 교사 충원 모집하는 그거는 네.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방에 있는 교사의 이제 수급률은 모자른데 여기에 시험을 안 보고 죄다들 서울 수도권으로 이제 거기서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시험이 떨어지고 재수생 이렇게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수생에다가 계속 졸업하면 다 올라가고 하니까 여기만 경쟁률이 몇 대 1이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서울과 수도권만. 그런 상태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정교사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몇 년씩 지금 시험 보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또 수험생들이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또 항의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런데 정말 교사가 그럼 모자르냐 모자르지 않다 넘친다 이런 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에 모자르는 교사들 대비해서 이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는 교사 예비 교사들 수하고 다 합쳐보면 이게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려오면 맞다는 거지 비율이. 아니 근데 그런 것들 그럼 또 이제 정말 구조적인 문제 다시 근본적인 자치분권 문제. 이쪽으로 또 맞아요. 연결돼. 아니 네. 근데 요새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아까도 여기 오래됐다 이렇게 목소리라도 좋아서 용서받을 수 있지 안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혼난다 이런 얘기도 우리 저희 청취자분들이 같이 대화하면서 써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 ROTC라는 게 있었어요. ROTC처럼 교대에 다니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서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 섬 지역에 제가 인천 출신이라 그 옹진군에 이제 그 여러 섬들이 있잖아요. 그 섬에도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도서 지역에 가고 몇 년간 교사로 초등교사로 재직을 하면 이제 군복무를 한 걸로 간주해주는. 다만 군사훈련은 이제 학교 다니는 동안에 ROTC 군복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저기 했던. 근데 요새도 아마 그런 도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이제 생활이나 이런 게 많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사분들이 좀 안 가시려고 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도권의 과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아까 네. 비슷한 게 이제 지방에 간호사 구하기 어려워서 병원을 폐업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다 이제 수도권에 계시려고 그래서 그러는 면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귀결되네요. 네. 지방자치로. 그러니까 저희가 수원에 사는데 오랜만에 순천에 내려가면 장례식장이 하나씩 더 생겨요.
그리고 산부인과는 없어지고. 어, 그러니까 그런 게 복합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는 지방에는 그런 특화된 산업만 발달되고 그 수도권대로만 있고. 그렇죠. 자, 아니 우리 뭐 이제 벌써 9시에 약속된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 함께 이제 문자로 대화하고 계시는 우리 저희 동지들하고 한번 일단 뭐 설미모님이 제 발언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이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가 퍼주기인가요? 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프고 힘들고 이런 부분에 어떤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뭐 이런 복지 혜택을 늘리거나 뭔가 이제 국민의 손에 뭐 현찰 비슷하게 돈으로 환산되는 어떤 케어가 그 반대급부가 이제 급부가 주어지는 거죠. 주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지금 좀 이렇게 너무 시리즈로 계속 발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다는 네. 뜻이고요. 뭐가 먼저냐, 뭐 예. 나중이냐 그 문제. 복지 차이죠. 혜택이 네. 확충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설미모님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하셨다면 그 부분은 일리가 있고 저도 동의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김영경님은 또 이렇게 안지사가 그랬다고 이제 안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말씀을 써주셨는데 서울 아니면 루저라는 생각이 안 들게 지방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 말이 이제 모든 문제 해결법인 것 같아서 그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네. 이렇게 방송을 거듭하면서 네, 정말 위력이 있는 말이네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면은 네. 해결되는 게 한두 한두 가지가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뭐 주거며 유통도 교육이며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네. 교육. 네. 교육도 그렇고. 교육, 네. 뭐 주거, 뭐 청년 취업, 네, 다 해결되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그 지방 자치가 돼야지 약간 그 분권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너무 과밀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게 그쵸. 많아요. 전춘희님, 종교인 과세는 꼭 해야 된다. 목소리 높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얘기 있는데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다. 네. 뭐 천주교랑 불교는 다 이미 과세가 되고 있는데 네. 개신교만 안 하고 있는데 네. 종교인 과세라는 프레임으로 네. 스님들도 그게- 돈 내나요? 네. 그런다고 저기 하더라고요, 신부님들은 저도 내는 거 종교인 아니에요? 과세라고 이게 해서- 또 되게 복잡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종교인 과세라고 해서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소득에 대한 네. 그 과세만 또 얘기를 하는데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교회의 교회 단체의 그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해야 일종의 법인세 내듯이 그렇죠. 법인세 내야 내니까 되는데. 돈의 흐름이 지하 자금이 그게 돼버리잖아요. 두려워서 그러나. 그렇죠. 아니 그게 지금 두려운 목사님들이 거예요. 월급 받는 거에서도 안 낸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세발의 피냐? 세발의 피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교회에 그 헌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각종 11조니 감사헌금이니 이런 다달이 주일마다 들어오는 헌금액이 되게 상당히 어마어마. 그게 다 이제 지하 자금이잖아요. 출처나 현금의 흐름, 현금이잖아요. 현금이잖아요. 거의 찌찌뽕 네. 수준이다. 그쵸. 김재웅님 11조 딱 동시에 말할 때 네,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금의 흐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 자금 완전히 그냥 지하 자금인 거예요. 현금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얼마의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현금을 가지고 교회나 절도 마찬가지 사실은 사찰도 그런 것으로 이제 어디 시주받고 그렇죠. 그런 현금을 가지고 뭐 땅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거를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의 어떤 또 뭐 착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게 제일 큰 문제지 사실 교육자들이 뭐 월급 받는 우리 일반 직원들하고 그죠. 똑같은데 아니 우리 제가 김현경님도 좀 새벽기도 좀 가보신 것 같은데 교회에 들어가는 연금 불투명하다고 또 네, 이거 그냥 증언해 주시네요. 그냥 저 눈먼 돈이에요, 눈먼 돈. 그러네. 아니 물론 투명하게 양심 있는 그죠, 목회자님들도 그죠. 네. 하시겠지만 제가 눈먼 돈을 표현한 거는 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11조는
카드 안 받아요? 현찰로. 헌금 자체가 내는구나. 헌금 자체가 카드를 못 받아요. 네. 어. 아니 근데 뭐 하시는 그러니까 카드 네. 결제를 어. 하게끔 되어 시스템화한 뭐 교회도 있긴 아, 있는데 그리고 교회 이게 또 애매한 게 기타- 현금이 또 차이가 나잖아요. 큰 교회들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어. 작은 교회는 안 어우, 들어오고. 제가 네. 오늘 좀 배웠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엔 교회 다닌 적이 있었는데 한참 뭐 고등학교 때 잠깐 다니고 이제 안 다녀봐가지고 오늘 보고 나니까 이제 제가 오히려 성직자분들이 목사님들이 월급 받는 거에서 세금 못 내겠다 이것만 좀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영동지도 네, 그러시고 그러면 우리 현금들이 김영경님. 네, 현금들이 뭐 어떤 뭐 한국의 뭐 사채 시장에 뭐 거의 뭐 대부분 차지하네 만에 막 이런 면도 있고. 또 다 매도하면 안 됩니다. 설미모님 비자리 교회도 많고 남궁우님 그 연말정산 다 해주는데 왜 그렇게 또 나쁘게만 얘기하냐? 연말정산을 뭐 해줘. 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아멘. 네. 어우 사회자님 뭐 샬롬.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아.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뜬금없이 네. 후끈한도. 종교인과서 이게 되게 큰 주제인데 네. 막판에 갑자기 얘기가 네, 나면서 종교인 좀 깔끔하게 것에 정리. 우리가 다음에 다음에 한번, 한번 네. 심도 있게 제대로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공부해가지고. 네. 무엇이 문제? 종교인 것에 무엇이 문제인가? 네. 다음 주 주제 한번 해볼까요? 그죠. 아유,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뭐 전춘희님, 아유, 이제 손가락 너무 아프시면은 아까 충분히 하트 받은 걸로 감사하고요. 예, 우리, 감사합니다. 예, 여러 동지들 뭐 이제 찬바람 불고 가을바람 불고 이러면은 더 이제 싱그럽게 만나요. 네. 네. 네, 싱그럽게.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점점. 참. 아이 그래도 같이 얘기하.